그럼 반대로 이 둔촌주공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앞으로 청약시장 쪽에서 규제를 많이 좀 풀어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풀리겠죠. 왜냐하면 아우성을 칠 겁니다. 네. 믿었던 큰형이 네. 두들겨 맞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둔촌주공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지들은 오늘 촬영 기준일로 봤을 때 둔촌주공하고 뭐 장위 레디언트 뭐 이런 것들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시장의 기대랑은 조금 다르게 많이 저조했죠. 저조했죠. 네. 그리고 뭐 특정 뭐 어떤 평형들은 좀 미분양에 아예 뭐 맞습니다. 미계약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네네. 분양된 것도 계약 안 할 것 같다는 분위기들도 있고 이러는데 맞습니다. 지금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요 청약시장 10만 청약설, 10만 명이 청약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뭐 그런 얘기가 기사가 있었죠. 있긴 그래서 했었는데. 뭐 3천, 4천 뭐 네. 특별 공급까지 하면 4천 세대가 넘는데 네. 10만 정도면 뭐 일반 분양을 따지더라도 한 30대 1, 20대 1 정도 나오리라고 보고 저는 네. 10대 1 봤거든요. 10대 1 봤는데 평균이 다 합쳐서 2순위까지 다 네. 해도 5.3대 1 정도 나왔고요. 네. 1순위는 4.7대 1 정도 나와서 좀 미흡하다. 이 정도면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분위기 자체가 지금 투자 심리가 워낙 유축이 됐기 때문에 네. 집값이 많이 올랐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과다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에 금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과연 용감하게 들어올 사람이 중도금 얼마나 대출 될까? 이자도 내야 되니까. 중도금대출 이자도 있고요. 네. 가장 문제가 이제 분양가인데 저는 그 정도 분양가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네. 전용 84가 13억대 정도면 저는 둔촌이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 새 아파트고. 네, 새 아파트고 12,000세대고. 2025년에 그렇죠. 이 정도면 저는 네. 그리고 기본이 탄탄하잖아요. 강동구지만 거의 송파구급의 네. 12,000세대. 서울에 앞으로 12,000세대가 나올 때가 어디 있나요? 그에 지하철역 2개 들어가죠. 네. 지하철 9호선 학교 다 들어가죠. 편의시설 뭐 당연히 좋은 거 들어오겠죠. 네, 많이. 네. 아니 기본이 탄탄한데 네. 이게 무슨 문제야 라는 입장이었는데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아니야. 왜 아니냐. 우리 모두 오르는 집을 사고 싶잖아요. 네.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은데 주변에 집값 떨어지는 거 보니까 뭐 헬리오시티가 16억까지 네. 거래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잠실 엘스 리센츠가 네. 20억이 붕괴가 되고 네. 뭐 19억 뭐 이렇게 네. 됐다라고 하니까 아니 여기서 그러면 30%더 떨어지게 되면 둔촌은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극단적인 우려, 불안감이 작용이 되니까 아닌 것 같아. 기다려야 된다는 심리가 작동해 있고 저는 언론도 좀 불만인데 네. 주방뷰. 그러니까 환기 용도인데 언론에서는 주방뷰를 워낙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둔촌주공은 구조가 다 엉망이야 라는 선입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일반인 분들은 좀 그냥 언론으로 듣는 것만 헤드라인만 보니까. 보니까 주방뷰 네. 둔촌이 구조가 안 좋아. 거기에 뭐 2년 거주, 8년 전매 제한 이런 것 같이 들어가니까 네.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결과를 보니까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저는 계약률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매 제한도 있고 실거주 의무도 있고 네. 이게 어찌 보면 상승기 때 막 청약이 막 불타오를 때 그럼요. 있던 규제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막 갑자기 막 급락해 버리니까 미처 시장이 못 푼 거죠. 못 풀어서 이렇게 된 거일 중도금 수도 있잖아요. 대출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네. 뭐 살짝 9억에서 12억으로 해줬는데 네. 중도금 대출이잖아요. 실수요자들 이게 투기가 아니에요. 무주택자들만 청약할 수 있잖아요. 네. 무주택자들 실수요자 시장인데도 중도금 대출을 저는 12억으로 막았다는 게 그러니까요. 무책임하다. 한 15? 아니면 아예 중도금 대출 이거 없애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빨리빨리 좀 보완되고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규제 완화 속도가 시장의 네. 가격 하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뭐 지금 정신 없으니까 정신없죠. 사실 이걸 풀어야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예측을 아, 못했을 그럼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럼 반대로 이 둔촌주공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앞으로 청약시장 쪽에서 규제를 많이 좀 풀어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풀리겠죠. 왜냐하면 아우성을 칠 겁니다. 네. 건설사들 뭐 지금 부도나고 난리인데. 믿었던 큰형이 네. 두들겨 맞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둔촌주공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지들은 청약 일정을 미루거나 네. 어떤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네. 자체적으로 뭐 분양 중도금 대출 상품을 마련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고 네. 12월 달에도 뭐 수도권에 8천 가구 정도 세대 네. 정도 청약 일정이 잡혀져 있고 내년에도 청약 물량들이 나올 거예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내년까지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네.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국토부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 결국에는 저는 이런 요구들 야
둔촌주공 받지. 네. 지금 상황이 이래.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네. 어떡할 거야. 저는 국토부가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네.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무주택자거나 이제 청약을 이제 노리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풀어준 속도도 또 빠를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한번 또 만약에 진짜 미계약 막 나가지고 막 언론에서 막 계속 막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네. 이제 청약 시작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런 분위기 형성되겠죠. 형성되면 이제 막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를 좀 지켜봐야 될까요? 그러면 실수요자들. 네. 뭐 아니면은- 청약은 어차피 실수요자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아예 분양가 자체까지 좀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려. 분양가도 내려가겠죠. 그리고 청약 자체가 지금 분양가가 비싼가요? 지금 심리가 분양가를 내려줘도 과연 살까? 사실 그래서 저는 분양가가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죠. 네. 그럼 분양가가 고분양가에서 청약을 안 했냐는 거죠. 네. 그건 아니잖아요.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니까 실수요자들은 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규제가 풀리고 2단지가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네. 아파트의 경쟁력이 뭔가요? 기본이. 아니, 뭐 입지 좋고 살기 좋은 거. 생활 인프라 좋고 네. 교통 좋고 학군 좋고 브랜드 좋고 뭐 세대수 어느 정도 되고 네. 그 정도 기본이 갖춰졌는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네.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러면 혹시 청약 시장 쪽도 사실상 네. 다주택자들이 들어가야지 이게 또 분위기가 생기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러면 다주택자까지 풀어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지금 분위기는 당장 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청약 네. 시장을 다주택자한테 또 풀어주게 되면 또 네. 반대 여론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아니 뭐 야, 미분양 나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미분양을 노리겠죠. 굳이 청약은 이제 추천 물량. 네. 그러니까 추천 물량 비중을 좀 늘릴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아니 그래도 막 대출에 취득세 이런 거 막 풀어줘야지 막. 그건 안으로 못 당연히 들어가니까. 풀어줘야죠. 대출 중도금 대출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네. 투자자들은 아마 미분양을 저는 좀 많이 노릴까 싶어요. 그래서 네. 미분양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옥석을 가리자면 저는 미분양을 보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수 있느냐. 네. 그러면 둔촌 예를 들어서 자꾸 둔촌 얘기해서 죄송한데 둔촌을 예를 들면 둔촌이 만약에 미분양이 났어요.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가 끝나고 상승기가 되면 둔촌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거기야 뭐 당연히. 당연히 네, 오르잖아요.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잖아요. 네. 저는 그런 단지들은 들어가도 된다. 근데 시간이 해결 안 해주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입지도 떨어지는데 가격은 네. 터무니없는 가격이야.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우리 한 15년 됐나요?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기 고향의 모 지구에서 네. 고분양가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1,500만 원, 1,400 얼마에 고분양가로 분양을 네. 했는데 분위기가 좀 좋으려고 하다가 끊길 때였거든요. 네. 한 10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당첨 분양 네. 받으신 분들. 네네. 1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더라고. 다른 데 다 올랐는데 거기는 너무 터무니없이 고분양가였고 입지도 그 왜 좀 네. 약간 동떨어져 네네, 있는데 네네. 세대 수는 좀 큰 네. 그런 데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네. 그게 아니야. 하게 보니까 뭐 혐오 시설 같은 게 있다든지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어떤 네. 요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데는 다주택자들이든 실수요자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가치가 아니라 어떤 심리나 지금 분위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그렇죠. 좀 이렇게 주춤한 데들은 좀 지켜보면서 계속 그럼요. 보고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요번에 그 또 하나 나온 게 1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 특례를 만들어서 네. 9억 이하는 이제 한 5억까지 최대 5억까지 대출해주겠다. 보금자리를 좀 약간 확대한 거죠. 보금자리로 네, 네네. 고정금리로. 네. 요거 때문에 또 9억 이하 주택들은 좀 거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조금 거래될 수는 있죠.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지금 네.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정책 금리로 좀 해준다면 네. 사실 금리만 내려가서 부담이 없다면 지금 또 집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것 같고 네. 이런 것 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끌해서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사실 지금 굉장히 네.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2020년, 2021년은 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분들이 뭘 잘못했나요? 우리 2030들이 사실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네. 열심히 일하다가 뭘 하다가 보니까 나 혼자 벼락 꺼지네. 내 친구는 뭐 아파트 사서 돈 벌었는데 네. 등이 떠밀렸잖아요.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나 기성세대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연끌하신 분들, 고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이런 정책금리 상품들 정부와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9억 이하의 주택들이 이제 경기도권에 되게 많은데 네네. 거기는 어쨌든 고정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안 갈아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존에 갈아타야 있는 되고 것들을. 저는 이것도 불만인 게 왜 또 네. 9억이에요? 좀 더
9억이야. 사실 서울 기준에서 보면 어디를 하라고. 네. 저는 제발 이렇게 금액으로 안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고가라는 기준을 하나 만들고요. 네. 그 고가 주택의 기준은 매년 공시가격 발표될 때 올해 고가 기준은 9억 5천, 내년은 뭐 집값이 오르면 12억 네. 이렇게 좀 진짜 시세 변동에 따라서 좀 움직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번에 그 안전진단 그것도 이제 좀 완화가 돼가지고 네. 뭐 사실상 웬만하면 뭐 통과시켜 주겠다 정도로 저는 좀 받아들여지거든요. 안전진단 네. 당연하죠. 웬만하면 왜냐면 뭐 생활 환경, 뭐 설비 이런 것들은 뭐 다 낡았으니까 구조적인 안정성을 낮춰줬다는 거는 웬만하면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아파트 지을 땅이 어디 있나요? 네.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저는 네. 타이밍 좋다라고 봐요. 왜? 작년에 네. 재건축 안전진단 이렇게 풀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엄청 또 올라갔죠. 난리가 네. 나고 이제 욕 먹고 해주지도 못하죠. 엄두도 못 내는데 이제 그럴 환경이 됐잖아요. 네. 이거 풀어줘도 지금 서울 집값이 들썩이나요? 안 들썩이잖아요. 네. 물론 개별 단지들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네. 그는 개별 단지는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안전진단 해준다고 해서 사실 집값이 폭등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안전진단이 가장 뭐 1단계죠 이제. 1단계잖아요. 첫발 떼는 건데. 0.5단계, 거의 0.5단계고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뭐 구역 네. 지정되고 추진위 만들고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절차를 밟아가기 때문에 네. 안전진단 통과해도 15년 걸리잖아요. 저는 15년 보거든요. 우리 개포주공도 안전진단 통과하고 입주 때까지 15년이 네. 걸렸는데 개포주공은 용적률 80% 5층짜리 네. 아파트였잖아요. 걔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중층 아파트들이 네. 15년이면 빨리 되는 거죠. 단편적으로 왜 강남 풀어줘? 네. 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거는 중장기적인 공급 물량 증가를 위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네. 몇 세대 정도가 꾸준히 유지했는데 네. 그게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4만 세대가 나온 게 아니고 MB 박근혜 정부 때 풀어준 효과가 재건축 재개발을 그때 입주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줘야 2030년 이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그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장기적인 그냥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좀 풀어주는 게 좀 맞다. 그럼요. 네. 지금 분위기상 영향 안 주잖아요. 요즘에 지금 안전진단 뭐 바뀌었다고 해서 관심 있는 분들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보니까 없죠. 그 본인 단지들 단지들 또 관심 없어요. 통과됐어. 네. 뭐 어떻게 할 거야?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네. 꺾인 상황이니까 저는 이럴 때 네.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경험 보면은 요럴 때 빨리 안전진단해서 이거 지구 지정해서 빨리 치고 나가지 않으면 또 맞아요. 막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조만간 또 막혀. 추진하는 단지들은 이때 좀 네. 빨리 좀 지금 빨리 추진해야 해야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물 들어왔습니다. 또 막힌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게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1년 정도 그냥 좀 버텨볼까? 아니면은 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1주택은 보험이잖아요. 네. 내가 자동차 운전하는데 사고 안 내잖아요. 네. 자동차 보험 해지하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언제 무슨 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하지만 또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장담하건데요. 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집 하나 있는 분이 불안해서 팔아요. 네. 팔고 무주택이 되잖아요. 네. 다시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 못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성공하신 분을 못 봤어요. 네. 이론적으로는 네. 떨어지는 분위기니까 지금 만약에 서울이 10% 떨어졌다면 팔고 30% 떨어졌을 때 내가 사야지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요 30% 떨어졌을 때 들어가기 어려워요. 네. 30% 떨어지면 40%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절대 못 들어가고요. 집이 있다가 무주택이 되잖아요. 그 불안감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잠이 안 와요. 네. 잠이 안 오고요. 제 아시는 분 중에 손님 중에도 과거에 2013년도인가 네. 12년도인가 13년도에 한번 파신 분들이 파시고. 많거든요. 1년 안에 다시 샀습니다. 아. 자기가 팔았는 집을 1억 더 주고 똑같은 집을 또 사요. 또 사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네. 아니 그러면 팔지를 말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가보든가 내 네. 믿음을 내 선택을 믿고 가보든가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이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친 뭐래요. 왜 1억을 또 날리냐고 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현명하죠. 잘한 거죠. 또. 그때 안 샀으면 네. 10억 이상 올랐으니까 아마 그분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 수도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건 안 팔았어야죠. 네. 안 팔았어야 돼. 왜? 네. 팔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팔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꼭 네. 팔아야 되는 이유 뭐 남편이나 배우자가 뭐 사업하다 뭐 사업하다가 돈을 날리거나 네.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생활 유지가 안 돼. 대출이자 감당이 안 돼.
라면 또 못 먹겠어. 네. 그거는 팔아야죠.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집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발 네. 불안한 마음에 저는 팔지 마셔라. 항상 우리 심리고요. 아파트는 심리예요. 심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이 제거가 된다면 물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네. 1주택자들은 걱정하지 마라. 다주택자들은 이제 고민을 해야죠. 각자의 전략. 지금은 어차피 잘 안 팔리니까 네. 금리 인상 멈추고 이제 조금 거래량이 좀 늘어날 때가 오거든요. 그때 좀 주택 수를 정리해도 내년 뭐 상반기에서 뭐 중반 상황 정도 봐야죠. 그때쯤 그래서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좀 계산을 한 다음에 네.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오면 더 똘똘한 거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누군가한테는 내가 봤을 땐 좀 별로이지만 그럼요. 사는 분한테는 그게 뭐 내 집 마련 그럼요, 좋은 그럼요. 집을 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에 거래가 될 때까지 좀 네. 이제 상황을 지켜보다가 또 규제도 풀려야 되고요. 규제도 임대사업자 풀리고. 제도도 이제 아직은 모르잖아요. 네. 어떤 혜택을 또 줄지는 어떻게 줄지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혜택 보고 혜택이 괜찮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내년 집값 전망과 함께 이제 매수자분들이나 뭐 매도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요 조언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대표님께 인사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